안녕하세요. 네, 참포도나무병원의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료원 영상외과 최한석입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사실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들이 이제 AI, 인공지능이라고 말하죠. 그게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최 교수님은 영상의학과 의사십니다. 그래서 영상의학 중에서도 뇌신경을 전공을 하신 의사시고요.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를 하셨고, 일찍부터 그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쪽에 많은 논문도 쓰시고 그쪽에 많은 업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저희한테 좀 가르침을 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원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가 장황했는데요. 뭐 지금은 교수는 아니고 서울의료원에서 그 촉탁 전문의로 소소하게 일하고 있는 한 소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전에보다. 예, 살은 네. 조금 그 대학 교수 시절보다 네. 조금 업무로딩도 줄고 네. 여유도 있어서 조금 찐 것 같은데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 영상의학과 교수 하시면서 어떤 계기로 이쪽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처음에? 계기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2015년 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정부 과제들이 딥러닝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뇌 영상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구 방법론으로 딥러닝을 넣어야지만 이제 과제에 도전할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 연구팀은 조금 소규모였기 때문에 포항공대라든지 여러 유수 대학병원과 협업을 하면서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 인공지능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죠? 예, 인공지능의 이제 학습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 한 방법론을 통칭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딥러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과 유사한 정도의 지적 능력을 특정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다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을 완전히 제압했죠.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 의학 영상 쪽에서도 딥러닝이 영상외과 의사를 능가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붐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시절에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제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 영상의학과 의사는 이제 필요 없을 거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그때 저도 사실은 원래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그 교수들이 하는 일이 워낙에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약간 기초적인 일부터 해서 그 고차원적인 일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당장 인공지능이 그 의사를 대체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특정한 환경에서 의사만큼 성능을 보여줄 수는 있다. 이 정도로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현석 선생님이 최 교수가 그냥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의학 쪽에 있던 인공지능에 시작하는 어떤 그 당시에 파이오니아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알파고 그때가 한참 시작할 때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올 때잖아요. 그쵸. 파이오니어는 아니고요. 그 파이오니아 당시에 중에 이제 한 명. 저는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위 요새 뭐 빅5라고 해서 서울 성모병원도 많이 끼워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사실은 저희보다는 뭐 서울대나 아산 이런 쪽이 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공대와 협업해서 조금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 교수님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뇌신경 중에서도 주로 어떤 분야를 하셨나요? 저도 이제 뇌혈관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해야 됐고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웰니스라든가 그냥 뭐 단순한 그 헬스 케어 이렇게 해서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한 병을 찾다 보니까 뇌동맥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중한 병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치료가 불가능하면 효과나 의미가 적거든요. 근데 이제 뇌동맥류는 중하면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어떤 국민 건강이나 정말 그 보건의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뇌동맥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시니까는 그 처음에 연구 초기 과정에서는 그 당시로서 2015년도 이때는 어렵지는 않았나요? 그때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려운 줄 몰랐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 상태니까 그냥 구색을 맞춰서 팀을 꾸려서 나가보자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거를 점점 알게 됐고, 이거를 이제 개발까지 해서 식약처 허가도 받고 혁신 의료 기술까지 인정을 받고 난 뒤에는 차라리 연구가 쉽구나, 이거를 실용화하고 수가를 받고 현실에서 돌아가게 하는 게 더 어렵구나, 그걸 이제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딥러닝 같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거를 인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기술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연구한 팀의 알고리즘인데, 이제 뇌혈관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또 어떻게 단순화시키면은 그냥 어떤 선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따서 이 선이 이제 매끄럽게 있으면은 우리가 정상 혈관이라고 하고, 이 선 가운데 특히 이런 혈관이 가지치는 분지에 이런 빨간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거를 분류를 해서 그 빨간 거, 뇌동맥류가 없는 영역, 있는 영역을 분류를 해주고, 이 분류한 것에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을 잘라냅니다. 잘라낸 다음에 그 영역을 우리가 여기에 뇌동맥류가 있다라고 예측하고 표시해주는 단순한 작업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이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는, 이런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잘하지만 사실은 뇌혈관에는 뇌동맥류 말고도 다른 혈관병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동정맥 기형도 있고, 뭐 듀랄 에이브 피스툴라도 있고, 스테노 오클루시브 디지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베스큘라이티스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단순한 일만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좀 오버워킹 하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어떨까? 디텍션이 일단 되면은 이제 상급 병원으로 환자가 리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인공지능한테 저 MRI에서, 특히 MRA에서 혈관이 튀어나온 부위, 뇌동맥류를 그 찾아내는 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딥러닝이랑 계속 그걸 공부를 하는 거죠. 시키는 거죠. 저런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 양을 늘리고 데이터를 또 오그멘테이션하고 또 요새는 또 생성형 모델이라고 해서 또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학습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습량을 요새 더 늘리고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요즘 이제 챗 GPT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 사진을 올렸더니 음식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오고, 그럼 미래에는 그럼 어떤 병명이나 증상 뭐 이런 걸 입력하면은 AI가 다 진단 내리고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해주는 날이 오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간 옵니다. 언젠간 오는데 이제 그게 뭐 10년 뒤냐 뭐 20년 뒤냐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챗 GPT를 포함해서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또 예전에 저희는 이제
뇌 영상만 연구했지만 그 판독문이라든지 네. 임상 기록 네. 그런 거를 이제 다 분석하는 멀티모달 모델을 적용하면은 AI라는 녀석이 인간에 유사하게 진단해주고 또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네. 설명해주고 또 예측도 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임상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AI가 인공지능이 뇌동맥류를 우리가 이제 진단해 줄 수 있다. 뭐 이해는 하겠지만 뭐 최 교수님 아시겠지만 혈관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르고 뭐 혈관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변이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뇌동맥류 뭐 누가 봐도 명백한 동맥류는 뭐 알겠지만 애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겠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있거든요. 예. 최 교수님이 2015년도에 이제 그런 저런 또 뇌동맥류 관련된 저런 AI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 벌써 한 뭐 8년, 9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최근 그러면 이 10년 가까운 시절 동안에 그 얼마나 정교해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 당시 목표가 네. 인간을 압도하기보다는 네. 인간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여서 네. 뭐 식약처 허가도 인간 비슷하게만 하면 된다고 네. 처음에 이제 타겟이 설정이 되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뭐 정확도가 90% 초반대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인간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네. 뇌동맥류가 90% 초반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약간 중간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90대 초반이라는 거는 동맥류가 있는데 얘가 발견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맥류가 아닌 걸 동맥류로 과잉 진단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도를 얘기할 때 보통 민감도, 특이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민감도는 이제 뇌동맥류가 있을 때 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게 한 91% 정도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스페시피시티, 특이도라고 하는데 또 없으면 또 없다고 네. 얘기해주는 것도 한 93%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제한점은 역시 데이터를 학습한 기관과 네. 또 테스트를 한 기관이 같았습니다. 그게 네.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90% 초반으로 높게 나왔는데 네. 이제 리얼월드에 나와서 네. 다른 병원 네. 또 다른 MRI 장비 기계가 달라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한 1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역시 올리는 작업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이 그냥 많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 병원들과 데이터 사이즈를 늘려서 더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뇌동맥류 진단하는 이 AI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 겁니까?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미 많이 퍼져서 많이 쓰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상용화되는 막바지 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이. 왜 이제 네. 시작이냐면은 네네네. 식약처 허가까지는 그냥 이게 뭐 쓸만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공단의 이제 심사를 받고서 보험 급여를 받으려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본 게임이고요. 네네. 정부도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에 네. 보험 급여를 줄 수가 없고 또 환자들도 좀 멍청한 인공지능에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회나 네. 전시회를 가보면은 우리의 경쟁사들이 있는데 주로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처지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인공지능으로 뇌동맥류를 완전히 우리가 뭐 90% 후반 정도로 네. 진단하기에는 아직은 모자라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서비님이 질문하셨는데 해외 의료 그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영상의학 AI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외국도 많이 다니고 얼마 전에도 뭐 그
저기 동남아도 저기 사우디도 갔다 오시고 뭐 그러셨죠. 예, 네. 예, 두바이 갔다 왔는데 두바이,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인적 자원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양도 좋습니다. 네. 그 양질의 데이터를 또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MRI 많이 찍죠. 그렇죠. 네, 네. 임상 데이터가 잘 결합이 돼 있어서 데이터 사이즈와 인적 구성은 좋은데 뭔가 좀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제가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네. 제 느낌은 많이 역전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뭐 미국과 견주어서 네. 뒤지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는 이제 미국 기업에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방송에 남기 때문에 자세한 이유는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그 막 외국 기업들 막 지금 뭐 그쵸 그 투자하는 뭐 금액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저 뭐 여기서 기업 얘기 외국 뭐 구글 이런 건 얘기해도 되죠. 네네. 예, 뭐 구글, 뭐 아마존, 네. 뭐 정말 뭐 메타 이런 네, 기업들, 뭐 챗GPT, 네. 오픈 AI 이런 네. 데서 투자하는 금액과 네. 어떤 제도의 혁신성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아직은 그 영세하다고 하죠. 그런 대기업하고 외국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영세할 수준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영세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가 네. 고품질이고요. 네네네. 의료 수준이 높고 훌륭한 연구자들이 대학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급여라든지 네. 수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게 낮다 보니까 네. 사실 의료가 잘 돼야지 의료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요건 좀 민감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의료가 좀 어려우면 또 의료 산업도 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최 교수님은 이제 뇌신경 전공이시고 이제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는 뇌혈관, 뇌동맥류 이 분야의 어떤 인공지능 분야를 하고 계신데 그거 말고 다른 의료계 쪽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어떤 분야가 좀 발전해 있고 어떤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뭐 또 많이 현실화되고 그러고 있나요? 그러면 일단은 생체 신호 쪽이 많이 네. 또 앞서가고 있고요. 네. 생체 신호라는 거는 이제 뭐 심전도라든지 네. 뭐 호흡, 맥박, 뭐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모니터링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저 원장님도 신경외과 중환자실 보셨겠지만 어떤 위험한 이벤트를 네. 미리 예측하고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혁신 의료 기술로 많이 선정이 됐고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 보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진행되기는 하는지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치매가 가장 무서워요. 사실은 저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이런 인공지능으로 잡게 된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작년부터 그 제가 일하는 병원에 그 치매를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조기 진단하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조기 진단이보다 객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사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저도 그 프로그램을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 교수님이 영상학과 신경 쪽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뇌가 위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영상학 그 전문의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독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거를 나누는 스케일이 다 있고 하지만 또 그거는 결국은 인간이 하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그 치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 뇌에 굉장히 세세한 부위별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동급 나이에 비해서 이거를 이제 퍼센타일로 이 사람은 이제 나이에 비해서 뭐 상위 몇 프로다, 뭐 하위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과연 우리가 저렇게까지 뇌를 분석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한 적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고 특히 그럼 이제 그 검사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치매, 알츠하이머 얘기할 때 나오는 뭐 해마가 얼마나 위축이 됐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을 보면 전반적인 뇌 위축 정도는 심하지 않은데 또는 정상 수준인데 해마만 특별하게 많이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 영상학과에서도 그 우리 판독하고 할 때 뭐 해마 부위의 어떤 위축 정도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해주시거나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예,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디테일을 레이팅을 네. 하기가 네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 또 그리고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네. 의미가 없고요. 네. 솔직히 정 원장님이 이제 제가 레이팅하는 거를 완전히 믿으시면은 많이 이제 써달라고 하시겠지만 별로 저한테 써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차피 인간의 주관적인 부분들이 예, 주관적인 영역도 있고요. 인간이 레이팅하는 거는 3단계, 뭐 마일드, 머더레, 시비어. 네. 그다음에 뭐 조금 좀 민감하면 5단계. 네네. 이 정도인데 지금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는 진짜 퍼센타일로 네. 소수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고요. 그런 거를 객관화하는 거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잘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아까 히포캄퍼스라든지 뭐 템포럴 롭 이런 거를 인간이 주로 뭐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많이 네. 보지만은 네. 전 영역을 또 다 레이팅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네. 병원에서 진료하실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은 네.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모든 영역을 네. 객관적으로 측정해주고 그 네. 나이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퍼센타일로 결과값을 뿌려주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많이 모아보시면 또 공단 쪽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많이 조성돼 있을 때 그걸 이제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시면은 거기서 많은 연구자들이 네.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그거의 역할로 인공지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기 질문이 들어온 게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 반대 AI가 너무 자꾸 생각을 대신해 주는 거에 의존하면 오히려 치매를 더 만들지도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짜 사실 그 요즘에 그 저 진료실에 있으면 비교적 젊으신 분들도 기억력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이제 나 치매가 아닌가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뭐 자꾸 저도 자꾸 기억력이 자꾸만 뭐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이런 거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너무 요즘에 이제 이런 그런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보고 정보들을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내가 이제 뇌 속에다가 내가 어떤 기억을 저장하고 기억을 꺼내고 이런 과정이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쉽게 막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저런 부분도 조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AI 전문가 생각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정 영역에서 90% 초반대 정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항상 저는 AI를 의심합니다. 얘가 진짜 맞게 하는지. 왜냐하면 AI를 믿고 판독을 그냥 종료했다가는 그 소송은 결국은 AI가 걸리는 게 아니고 제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더 가르쳐야 되고요. 이 가르칠 때 더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I에 의존하면 치매가 더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챗 GPT한테 질문 넣고 답변 나올 때 순수하게 이거 내가 잘 아는 영역이면 그 대답을 뭐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영역이면 다시 검색창에 넣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가 치매를 만들 가능성은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낮을 것 같고요. 많이 의심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장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이게 페이크인지 여러분들 다 나중에 다시 검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뇌동맥류를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당연히 그 최종적으로는 영상학과 전문의가 이제 그거를 확인해주는 최종 단계가 남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영상학과 의사가 마지막으로 자기 서명을 해야지 판독문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뭐 비슷한 예로 바둑을 인공지능이랑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두는데 인공지능이 두라는 곳이 내가 불안하면은 안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따라두면은 이제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이세돌까지도.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인공지능을 의존하고 네. 그때 바둑에 대해서는 인간의 뇌의 기능이 침해에 걸리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예. 그 보여주실 뭐 슬라이드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보험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험에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게 뭐 병변을 발견만 해주는 걸로는 보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그냥 딱 보면은 여기 병이 있는지 아는데 굳이 보험 급여를 줄 수가 없고요.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A에서 E로 갈수록 좀 더 고차원적인 기능이고요. 그냥 이제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게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 급여 요건이고, 이제 진단까지 해주고, 더 정확하게, 그다음에 에러가 없게 해주고, 그걸 넘어서서 뭐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면은, 네. 아, 이게 더 잘할 것 같다, 이게 더 터질 것 같다. 네. 네. 이런 거를 예측해주면은 또 당연히 보험 급여를 줘야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인공지능으로 뇌혈관을 자꾸 분석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았다. 네. 그러면 당연히 또 급여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보험급여 체계에서 인공지능 제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의료 보험 급여 문제 여부가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건 또 저 국민의 세금이 또 쓰여지는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복잡하지만 네. 국민의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네. 만약에 저런 것을 뚫고 네. 국내에서 만약에 히트를 쳤다. 네.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는 당연히 환영받습니다. 네.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국내가 치열하고 어렵다. 예, 그래서 저희도 세계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뇌동맥류 진단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뭐 개발하거나 개발 중이거나 뭐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있겠죠? 경쟁사가 있고요. 그 네네. 회사 이름까지 뭐 제가 얘기해서 홍보할 건 아니고 이제 스탠퍼드 대학 그룹에서 네.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 잘하고 있고요. 네. FDA 통과했고 뭐 지금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고 세계 시장 석권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사실은 저도 이 뇌동맥류 이 AI 이 프로그램은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요즘 같은 MRI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찍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병원의 어느 병원이냐 또 그 병원의 영상의학과에 판독하는 의사가 이런 뇌혈관이나 뇌를 전공으로 하신 분이냐 아니면 또 그쪽 전공은 아니신 그냥 일반적인 영상의학과냐에 따라서 사실 뇌동맥류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실질적으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자한테 전달하기 전에는 임상의사가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 영상학과가 판독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재판독을 해서 이중적으로 우리가 컨펌을 하고 이제 환자한테 동맥류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병원이나 또 다른 병원에서 이제 판독해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뭐 동맥류에 대한 제대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단 말이죠. 다 최 교수님처럼 그렇게 막 훌륭한 뇌 전문가 영상학과 의사가 보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병원도 있고 뭐 어떤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AI가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영상의학과 의사들도 이게 피로하게 되면 또 일이 너무 많아지면 또 어떨 때 일이 막 굉장히 많이 몰릴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예. 저도 영상의학과를 1년 해봐서 저도 알지만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임상의사들이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편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뭐 환자 보고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영상학과 의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이게 굉장히 그 고강도의 그 정신 작업인지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니까 하다 보면은 다른 거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 동맥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놓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AI가 같이 그거를 이제 실수 없이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해주면 훨씬 더 그 정확도가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판독하고 또 원장님이 보고 그러면 이제 더블 체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명의 의사가 본 거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뭐 어떤 영역에서는 뭐 필수 의료라든지 의사가 모자라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인공지능이 도와준다면은 조금 더 한 명의 의사보다는 두 명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런 논문들이 이미 유방 그 촬영에서 좋은 전형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유방 그 만모 검사를 한 명의 의사가 판독하는 것보다 당연히 두 명의 의사가 판독할 때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네. 한 명의 의사와 인공지능이 네. 같이 일을 네. 하면은 네. 더 좋은 결과를 낸다. 그래서 뇌동맥류 분야에서도 이제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 시절에 그 손범석 교수님이 일저자로 쓰신 건데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은 영상외과 의사한테는 크게 도움을 못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상외과가 메인 잡이 아닌 신경외과 의사나 신경과 선생님 그리고 영상외과 전공의가 봤을 때는 그 정확도를 높여준다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표나 데이터는 뭐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지만은 의사가 모자랄 때 네. 인공지능이 어떤 네. 의사의 프랙티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그 미래의학을 걱정한다면 의학회라든지 네. 의협, 복지부에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막 어떤 뭐 섬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적인 영상의학과를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임상적으로 저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정 원장님도 제 판독을 못 믿으면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거 맞냐고. 그러면 이제 저도 뭐 네. 제가 보고서 네. 아 제가 놓쳤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되고 또 요새 MZ들은 또 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인펀디블룸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팽대부. 예. 네네. 그게 사실 뭐 판독에서도 굉장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뇌 전문의가 봐도 판독이 애매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뭐 의증이다, 우리가 룰아웃이다, 의증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딥러닝으로 이 AI를 가르쳐 보시면 AI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구별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인간도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뭐 민감도를 올리다 보면 특이도가 떨어지고 네. 반대로 또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학습 결과물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면은 네. 이제 더 민감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좀 특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시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헛갈리는 부분이 이 의사는 상당히 관대하게 판독하는 의사다라는 게 있으면 제가 조금만이라도 이상할 때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이게 확실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텐데 또 반대로 이 의사가 상당히 걱정이 많고 상당히 방어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또 맞아요. 병이 있다고 해도 또 안 믿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그 의사마다 어떤 이 사람의 성향을 알기가 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간 이제 뭐 교수님이랑 같은 이제,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그러면 알죠. 알죠. 저 양반은 원래 관대하게 하는데 이번에 있다고 하면 진짜 있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뭐 맨날 뭐 죽을 수 있다고 하고 맨날 다 루라운 날려버리면 또 안 믿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은 세팅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검진센터에서 교수님이 일한다고 하면은 네. 검진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맞아요. 2차, 3차 병원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 민감하게 세팅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이 3차, 가능하네요. 3차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말 특이하게 스페시피시티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또 세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측정이 중요한데 네. 측정이 아까 일관되게 하는 거, 네. 아까 치매에서 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뇌동맥류가 진짜인지 아니면 인펀디빌럼인지 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유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교수님이 만약에 한독 의사한테 네. 나는 인펀디빌러 같은 거 신경 안 쓸 테니까 네. 앞으로는 그거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네네네.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네. 그런 식으로 영상외과 했다가는 또 영상외과 의사가 또 삐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못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은 가능합니다. 예,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명령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기 서비님이 채팅창에 주신 것처럼 결국 AI 프로그램을 얼마나 의사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네요라고 아주 정말 잘 정리해 주셨네요. 예, 저분은 제가 볼 때는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느낌의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오히려 네. 뭐 제가 배우고 갑니다. 네. 또 준비하신 슬라이드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돼서 이제 현장에서 쓰려면요. 네. 이 워크플로우에 잘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제가 혼자 판독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데 시간도 걸리고 로딩하거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면은 굳이 이제 활용을 안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기계에서 뭐 펫이나 MRI나 CT를 찍어서 얘가 분석이 자동으로 돼서 네. 또 우리가 일하는 네. 팍스라는 소프트웨어에 잘 구동이 매끄럽게 돼야지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지 네. 이 단계별로 막 시간이 걸리거나 뭐 에러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네. 아예 저는 그냥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진짜 지금 이게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동맥류를 이게 있는지 판독하는 그 프로세스가 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뇌동맥류 발견하는 데는 네. 한 환자당 1분 이내로 걸리고요. 1분. 예. 1분이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영상외과 의사가 네. MRI 찍자마자 1분 내에 판독 못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그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된다고 보면 되고 네. 뭐 촬영하고 1분 안에 분석해서 네. 결과물을 같이 띄워주면은 제가 판독할 때는 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속도는 크게 플로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얼마나 사용자가 편리하게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더 정확하게 네. 워크플로우에 녹아내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챗 GPT에서 이렇게 뭐 질문을 탁 치면 그게 탁 프로세싱 돼서 대답이 두두두둑 나오는 시간이 한 5초에서 10초, 15초 이런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점점 그 딥러닝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뭐 진짜 MR도 탁 넣으면 타타타 뭐 지금 1분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그거 같아요. 더 예, 예. 기술이 발전해서 그 시간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 대신 또 반대로 또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는 더 많은 걸 보여주겠죠. 뭐 네. 뇌동맥류의 크기뿐만 아니고 뭐 그 주변에 헤모다이나믹, 네. 뭐 월시어 스트레스라든지 네, 네, 네. 럽처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또 계산하려다 보면은 또 1분 정도 걸릴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시간은 계속 걸리고 그 대신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 예전에 뭐 스마트폰도 네. 뭐 100만 화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요새는 뭐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컴퓨테이션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정보 저장소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다 그 기술이 극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지금 저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느끼는 건데 사실 뭐 뇌동맥류가 있다 없다를 진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근데 대부분의 뇌동맥류가 이제 터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는 거니까요, 요즘에. 저 동맥류가 과연 터지거나 파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을지를 객관적으로 사실은 판단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아시겠지만 저희들 임상 의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보수적인 영상의학과 뭐 아닌 이런 게 있지만 예. 동맥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편차가 사실 큽니다.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떤 동맥류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어떤 의사한테 가면 이거 뭐 당장 터지니까 뭐 당신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 수술하자고 하는 의사도 있고 또 이 정도 동맥류면 수술할 필요는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MRI 찍으면서 지켜봅시다. 이런 의사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환자들은 막 이 병원 저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극단도 다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이거를 과하게 걱정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게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헤모다이나믹에 대해서 연구가 최근 또 한 10년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혈류가 어떻게 가고 그 동맥류 약한 부위를 어디를 치고 어디로 뭐 힘이 많이 쏠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AI가 순간적으로 그런 복합적인 데이터를 만약에 계산을 해주면 예. 훨씬 더 많은 이 뇌동맥류 있다 없다 몇 센치다가 아니라 이 동맥류는 뭐 얼마나 위험도를 가진 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줄 수 있겠네요. 예, 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게 뇌동맥류가 터질 것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예, 그걸 이제 사실은 묘사를 하다 보면은 뭐 파라클리노이드보다는 뭐 A컴이나 P컴인데 그다음에 또 포스테리어 서큘레이션인데 모양이 막 이레귤러하게 돼 있고 네. 뭔가 좀 그 베슬 월 같은 것도 막 이넨스가 되고 네. 그러면 우리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게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자가 쓰신 논문인데, 뇌동맥류를 이제 찾는 거를 넘어서서 혈관 벽의 상태, 네, 두께라든지 네. 혈관벽의 염증, 이넨스먼트, 그다음에 어떤 헤모다이나믹을 보여주면은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럽처 리스크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복잡한 연산을 하기에는 네, 루틴 어떤 클리니컬 프로세스 워크플로우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네, 더 많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원장님 같이 네.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이거는 치료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를 어느 정도 더 경험으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이오마커를 더 많이 주면은 네, 러닝 커브가 줄어들고 네, 그 석학이 아니더라도 조교수나 이제 강사도 좀 더 교수 수준으로 접근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가 뭐 산간벽지에 있거나 네, 그럴 때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준다면 네. 이 환자를 뭐 여기서 치료해야 될지 음. 아니면 정말 이거는 위험하고 좀 뭐 수술하기도 어렵고 건들면 터질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아무튼 환자한테 많은 예, 정보를 줄 수 줄 수 있겠네요. 있죠. 그렇죠? 예, 예. 네,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경외과 의사고 막 터진 동맥류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동맥류면 터질 위험성이 많겠다, 적겠다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알기는 아는데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런 헤모다이나믹, 그 혈류가 어떻게 혈류의 뭐 방향과 모양과 힘이 어떻게 역학이 미치는지도 이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뭐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예, 예. 있는지 뭐 가족력이 있는지 예. 뭐 동맥류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여러 개인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집어넣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예. 아웃컴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또 AI 인공지능을 이용하니까 그 모든 계산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내용이 네. 이미 다 저의 경쟁사지만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으셔가지고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제품들을 네. 다 사용해 보시면서 또 네.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네. 연구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회사도 많이 네. 이용해 주시면서 또 다른 그 회사 제품도 있으니까요. 네. 뇌 쪽 제품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이런 거. 네,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이죠? 예,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 영역별로 네. 이제 구획을 나눈 다음에 네. 그 볼륨이라든지 네, 네. 전체 나이대에서 어느 정도 내가 위치해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뭐 구역별로 이제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다각형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히포캄퍼스와 템포랄로 네. 그다음에 뭐 프론토 템포랄 디멘시아 같은 네. 경우는 프론탈로 아트로피가 또 네. 심하고 또 파리에탈 쪽이 또 심해지는 병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브레인 스템이 또
줄어드는 그 뭐 파킨슨이나 MSA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원장님 진료하실 때 네. 이거 쓰고 계신 제품인데요. 네. 그 회사 그렇죠. 이름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도움을 그 뇌 그 위축 정도를 이거 객관화하는 그 프로그램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장점이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비주얼 디스플레이. 환자가 사실은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데 네. 이런 결과 분석지를 보면은 네. 이런 건 단순하잖아요. 아, 감소하고 있구나. 네. 내 나이대에 비해서 네. 에이지 어저스티드 스탠다이제이션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 네. 내가 뭐 나이대에선 괜찮으면 또 안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네. 잘 이제 눈높이를 맞춰주면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진료하는 의사한테 도움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할 때도 네.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최 교수님 이 인공지능이 의료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저는 이럴 때 항상 네.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박제가 되기 때문에 뭐 네. 섣부르게 인공지능이 어떤 뭐 주식도 뭐 오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안 뭐 됩니다. 그거 예. 틀리죠 나중에. 예. 이거 박제돼가지고 뭐 네. 악플 달리고 그러면은 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악플을 각오하시고 예. 가장 이쪽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예. 저는 진짜 이렇게 그 굉장히 느끼는 게 이 인공지능이 뭐 지금 뭐 이 뭐 얼굴도 뭐 이렇게 뭐 딥페이크 뭐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막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이제 막 계속 문제화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너무 지금 빠른 것 같아요. 예. 네,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꼭 의료뿐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인공지능을 제외하고는 네. 어떤 과학 분야에서도 네. 앞서갈 수 없다. 네. 인공지능은 이제 필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 아까 그 서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얼마나 의사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느냐. 네. 또 어떤 과학 영역, 어떤 세부 영역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검증하고 연구하느냐가 네.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시작점에서 인공지능을 배척하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배척하지 않고 더욱더 활용도를 높이고 또 국가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어떤 대한민국 미래의 네. 아젠다로 삼고 네.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론은 이제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난 모르겠다. 네.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 계셨으니까는 이제 저는 좀 나온 지 됐지만 지금 의대 교육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들이 이제는 새로 들어가기 시작하나요? 예, 교육을 해서 네. 노출이 되다 보면은 네. 예,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네. 또 할 수가 있는데 노출이 안 되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대 교육 우리 예, 예. 학교 거기에 커리큘럼에 이게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도 들어가나요? 의대 교육에서? 대학별로 다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필수 네. 뭐 학습 목표도 아니고 의대 네, 교육도 네,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뭐 앞서가거나 좀 미래지향적인 대학에는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블록 강의라도 뭐 특강이라도 하는 것 같고요. 좀 없는 대학도 있어서 거의 그래서 뭐, 예. 강의 요청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네.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지 네. 아까 알고리즘을 직접 어떤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공학자들도 외국에서 개발한 그냥 어떤 모델을 네. 적용하는 것뿐이지 네. 그 무슨 뭐 유넷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는 일단은 의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통계학이나 수학 같은 공식을 외울 때 학문적으로 이거를 뭐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이럴 때는 뭐 이런 분석을 한다. 그것만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들한테 이런 거 강의하거나 하시면은 의대생들은 뭘 궁금해 하나요? 의대생들은 요새 분위기는 네. 학술보다는 창업. 예, 그래서 이걸 이런 걸로 해서 뭐 이걸 하면은 네. 뭐
돈이 될까요?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돈 벌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그냥 네. 저는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남의 돈 따먹기 어렵잖아요. 예. 그 아까도 저 보험급여 얘기했는데 결국은 돈 벌기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학생 때는 조금 더 기초라든지 의사 과학자에 준하는 그런 연구를 하시다가 진짜 내가 뭐 이 분야의 전문의가 되고 네. 어느 정도 대가가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창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새 분위기는 너무 막 졸업하자마자 바로 성급하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또 대박 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전 모르겠다. 예, 될 사람은 의대만 졸업하고 나가셔도 되는 것 같고요. 저같이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의대 교수하고 고생 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 이렇게 또 너무 개인적이지만 아까 그 자제분이 그 고등학생이라고 그랬죠? 예. 자제분이 나중에 의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인공지능 공부하는 이런 엔지니어를 공부하는 쪽으로 전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아니, 의대를 가서 그 네. 분야를 리딩할 수 있으면 의대를 가라. 하지만 리딩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고생스러운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예.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제 시작하면은 네. 중간에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네. 고생스러운지.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마지막. 네. 그런가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가요? 네. 우리 저 시간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그냥 인공지능 달리에다가 네. 예, 미래 인공지능 의료에 네. 어떤 좋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어큐틸리스. 챗 GPT 같은 그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챗 GPT 오픈 AI에서 만든 네네. 그 유료에는 네네. 그림 그려주는 기능도 같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급성 환자에서 AI가 어떻게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려봐라 했더니 네. 급성 환자에서 이렇게 팀 어프로치가 되면서 네. 결국은 이 팀 어프로치를 할 때 인공지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환자가 웃고 있는 거는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도 뭐 바로 복귀할 수 있고 장애가 없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를 받고 환자 인공지능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정말로 어큐트 시기에 잘 치료를 못해서 만성으로 가거나 어느 정도의 어떤 신체 운동에 제약이 있으면 또 인공지능이 이분이 정상 생활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크로닉 일리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만성 질환,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뭐 로봇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거 도와주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또 결합되면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은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활용이 관건이고 의료에서 활용은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방이라든지 예측에 두루두루 쓰이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의사들이 또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 질문 채팅창에 올라온 거서 의료 AI 개발할 때 의사 선생님들과 협업을 많이 하나요? 그렇게 되네요. 예, 뭐 저도 의사지만요. 근데 의사 없이 개발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 공학자들이 이제 연구실에서 나온 제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완성품을 보고서 이걸 왜 만들었냐고 저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용자들도 이거 왜 만들었냐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품이라는 거는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태까지는 제품 기획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가 뜨면은 일단 그걸 만들자. 연구 과제 말씀하신 거죠. 연구비를 타는 연구 과제. 연구 과제가 있으면 그걸 일단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든 경우가 많았고. 또 이제 의사들이랑 협업을 해야 돼서 특정 병원의 어떤 명의를 찾아가요. 그럼 그 교수님이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 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명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의사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그 특정 대학의 특정 교수님이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범용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시장성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범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제품 기획이나 네. 어떤 정부 과제를 따라가는 거는 이제 좀 더 지향하려고 하고요. 네. 좀 더 시장 조사부터 네. 기획을 잘해서 네. 히트 상품을 네. 만들어 가는 쪽으로 네. 회사도 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새 뭐 반도체 회사도 네. 맞춤형으로 네. 인공지능 맞춤형으로 또 파운드리 형태로 해서 뭐 네. TSMC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공지능도 기획부터 개발, 그다음에 사용까지 전 주기에 의사 선생님들과 협업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네. 그럼 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뭐 일반인들도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기업을 하시고 이런 쪽 엔지니어 쪽으로 일하시는 AI 쪽에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의사들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 해주고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비욘디가 의학 채널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은 제가 처음인지 아니면 또 여러분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의료 인공지능에도 많은 영역을 할애하셔서 저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분들을 좀 네. 초빙해서 또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체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또 시청자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